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서부터는요, 화재 예방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이렇게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 앞에 화재 예방이라는 그런 말을 더 붙여놨어요. 그런 법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네 가지 법에는 그 법의 재정 목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물론 문제할 때 이거를 얘기를 드리지만요. 근데 이 재정 목적을 잠깐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여기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런 거를 정해놓고,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사안을 정해놓고 그거를 통해서 공공안전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런 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거기는 화재 예방 경계지나 그리고 화재 재난 등에 의한 인명구조구급 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을 정하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국가지자체 관련되는 책무, 그리고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방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용어와 관련되는 얘기가 두 번째 나왔는데요. 지금 이 법의 명칭이 뭐였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방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소방시설. 그런데 소방시설의 종류를 5가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5가지 명칭과 또 그 5가지 소방시설의 역할, 그리고 거기 관련되는 설비가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먼저 소화설비라는 게 있죠. 소화설비인데 여기 이렇게 봅니다. 소화라는 거는 불을 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불을 끄는데 어떻게 했죠? 물 또는 소화약재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기구, 그리고 설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두 번째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뭡니까? 이거는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구, 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난 걸 알려준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구, 설비이다. 또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 여기 피난 설비가 있다. 피난 설비가 있어서, 피난은 뭐죠?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피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피난 설비는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그 사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설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게 있었죠. 네 번째 보면요, 소화 용수 설비다. 불을 끄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한 물을 어떤 공급, 그리고 저장하는 설비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활동 설비.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화재를 진압하고 그리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그런 설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와 연결된 부분을 연결했을 때 옳고 그름을 바로 찾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소화설비에 뭐가 있고 경보설비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연결했을 때 옳고 그름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보고서 대충 연결했을 때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지만, 일부 사안은 잘못하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거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소화설비, 물이나 약재로 불을 끈다. 첫 번째 소화기구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복도라든지 그 계단 같은 데 보면은 불 끄기 위해서 빨간색인 소화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는 천장 같은 게 매달려 있으면서 일정한 온도에 오르거나 화재를 감지했을 때 퍽 하고 터지면서 약재를 살포하는 거.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뭐였죠? 복도에 보면은 소화전이라고 써 있죠. 그 열면은요,
열면은 소방 호스가 감겨 있고 끝에 노즐이 있다. 불났을 때 호스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밸브를 열면은 아주 센 압력으로 물이 나간다. 그게 바로 옥내 소화전이다. 스프링클러 어땠습니까?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화재를 감지했을 때 터지면서 물을 세게 아래쪽으로 살포하는 거. 물분무등 소화 설비는 뭐죠? 물을 가는 입자로 살포해서 화원을 감싸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서 불이 꺼지게 하는 거. 옥외소화전은 어땠죠? 옥외소화전 설비는 이런 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로 쪽으로 나가서 보시면요, 보도와 인도 경계선에 보도 쪽으로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으면서 소화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옥외소화전이다. 그 여기 파이프 렌치로 그 나사를 풀면요, 굉장히 수압이 세게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소화설비다. 보시고요. 그리고 경보설비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기구 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번에 뭐가 나왔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안에 음향장치가 있어가지고 화재 사실을 알았을 때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 비상경보설비 그래 놓고 비상벨, 화재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은 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자동 사이렌 설비. 그 어떤 불났을 때 감지해서 뭐 사이렌이 난다. 그리고 시각 경보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보기다.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어땠죠? 수신기 감지기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거기 그래가지고요, 불났을 때 어떤 감지를 해서 어떤 그 불난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수신기에 뭐 거기 소리도 울리고 불이 들어오는 거. 그게 자동 화재 탐지 설비고요. 비상 방송 설비, 화재 발생했을 때 불났다고 누가 사람 목소리, 여자 목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 비상 방송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뭐였죠? 이건 어떠냐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로 스스로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데 불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통합 감시 시설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어떤 그 시설물 관련되는 사안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기 CCTV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게 통합 감지 시설. 누전 경보기, 어떤 누전된 거 됐을 때 소리를 내는 거.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가 누설됐을 때 스스로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거. 전부 불났다고 알리는 그런 설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난 설비가 있죠.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 피난, 그 자리를 피하는 거. 대표적인 게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피난 사다리, 구조대, 포대 같은 데 해가지고 내려오는 데 있죠. 왕관기 앉아가지고 슬슬 내려오는 데 있죠. 뭐 그리고 이런 따위가 피난 설비다.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피난 설비 내에 인명구조기구도 있어요. 인명구조기구. 잘 봅니다. 그 뭐가 있었죠? 방열복 입고 있으면 불났을 때 어떤 열을 조금 차단시킨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공기호흡기는 내가 스스로 공기를 뭐 산소 들여 마시는 거. 인공소생기는 뭐 내가 의식이 없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유도등, 피난 유도선 표시가 있어서 그거를 따라서 어떤 바깥으로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도 있고 유도등도 있고요. 유도선은 선만 돼 있는 거고 유도등은 그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또 유도 표시가 있다. 또 비상 조명등, 비상시에 불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꺼졌어도요. 그리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있다.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가 있죠. 불을 끄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상수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물을 보관하는 저수조자위가 그렇다.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였습니까?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한다 그랬죠. 한 번씩 들어보세요. 재현 설비가 있는데 그 재현 설비가 어떤 거냐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유도가스예요. 그래서 그 실내에 있는 유도가스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는 어땠죠? 1층 외벽에 보면요, 파이프가 쌍구 형태로 꺾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배관이 돼 있어가지고 고층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어떤 소방차가 왔을 때 그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센 압력으로 해서 어떤 고층까지 올려주는 거. 그 지하 연결 살수 설비는 이거는 지하층 화재에서 써먹기 위해서 연결 송수관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불 났을 때 전기를 사용해서 불을 끌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콘센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하 같은 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 때문에 무전기가 터지질 않아요. 그거 잘 터지게 하는 거 무선통신 보조설비. 연소방지 설비는 어땠죠? 연소방지 설비는요, 어떤 지하구 같은 데 불 나면은 뭐 선이나 그런 게 파이프가 한꺼번에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 타는 거를 늦춰주는 게 바로 연소방지 설비다. 그래서 각각 뭐 역할들을 뭐 가볍게 얘기를 드렸지만요, 뭐 여기 어떤 어디로 분류되는가 하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문제를 통해서 연습할 기회는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소방시설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거는요, 소방시설 플러스 다른 거 합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시설과 and 플러스, 그게 비상구, 비상구가 소방시설에는 없었으니까요. 비상구라든지 아니면 방화문은 뭐가 방화문이죠? 양편 양쪽에 일정 이상 미리수로 되는 철판에 의한 문인데요. 그런데 화재 발생했을 때 불이 그걸 뚫고 나올 수 없는 정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화 셔터 따위, 방화 셔터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형마트 갔을 때 또는 지하철에도 있어요. 지하철역에 보면요, 바닥을 보다가 보면요, 바닥에 노란색 바탕으로 빨간색 글씨로 비상 셔터 내려오는 곳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를 보면은 위에 셔터가 내려오려고 폼을 잡고 있을 겁니다. 화재 발생했을 때 셔터가 팍 내려와요. 그러면 그 화재 발생한 쪽에 그 안쪽에서 불이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각각 이런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이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 건데요. 뭐 기본적인 거를 먼저 한번 여기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그러는데요. 항상 이렇게 볼게요.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대상물이 있는데 소방 대상물은 뭐였습니까? 소방 관련 법이 적용되는 그런 물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축물서부터 해서 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 구조물, 그리고 인공물, 공작물, 뭐 산림 따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중에서요,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소방 대상물 앞에 특정이란 두 글자를 붙여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이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게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그러면서 223페이지서부터 엄청나게 나열했어요. 228페이지까지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조금 발췌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렇지, 뭐 이 많은 거를 다 다룰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볼게요. 일단 공동주택하고 나왔죠? 공동주택이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거 중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도 알죠? 다세대 주택. 요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에요.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그런데 아파트는 뭐였죠?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5개 이상. 기숙사는 뭐였습니까? 뭐 학생이라든지 어떤 여기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거기서 어떤 공동취사 등 하면서 어떤 거기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기숙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했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쉽게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용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슈퍼마켓, 일용품 판매점, 여기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근린생활시설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규모가 나오는데 규모가
되게 작아요. 이거보다 크면은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슈퍼하고 일용품 판매점이 있는데 바닥 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로 가죠? 뒤에 가면 판매시설로 간다. 한 이 정도만 봅니다. 또 휴게 음식점은 뭐죠? 이거는 제과점을 얘기하거든요. 제과점 또는 다방을, 여기 다방을 얘기하고요. 제과점 뒤에 나왔네요. 일반 음식점, 뭐 밥하는데, 기원 같은데,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뭐 탁구장 같은데, 테니스장. 탁구장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근린생활시설이다. 이상 되면은 뒤에 가면은 운동시설로 구분이 된다더라라고 봅니다. 또 종교 집회장 있죠? 교회 또는 어떤 절 같은데, 사찰 같은데. 그런데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그렇다. 300제곱미터 이상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종교시설로 구분이 된다더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다가 보시면요, 거기 뭐가 있냐면요, 그 동물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병원. 쉽게 얘기하면 애견센터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다. 문화집회시설은 뭐였죠? 문화활동, 집회활동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뭐 집회장, 관람장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거기 공연장으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 이상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문화집회시설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셔가지고요, 종교집회장,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있는 종교집회장. 그런데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종교시설로 별도로 분리가 된다더라 하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요, 쭉 가셔서요, 교육연구시설을 볼게요. 여기 보면 학교, 교육원, 뭐 여기 학원 그런 게 있다. 그런데 학원에 봅니다. 학원에 뭐라고 돼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 무도학원은 뺀다.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정비학원은 뒤에 가시면요, 뒤에 가시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 19번에 글로 들어가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또 노유자 시설은 노인들이거나 아니면 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쭉 가셔가지고요, 숙박시설에 고시원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고시원.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규모가 조금 컸을 때는 그때는 고시원으로, 여기 숙박시설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숙박시설로 구분을 될 때는요, 아무래도 소방 관련되는 기준이 엄격해질 건가 아닙니까? 한 이런 정도만 뭐 여러분 보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거기 18번 가시면 항공기하고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 경납고는요, 자동차로 치면은 주차장 같은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뭐 어떤 자동차 관련되는 시설이 그렇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본연적인 시설은 19번에 나와 있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뭐 동물들 잡는 데인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종묘 재배시설, 뭐 그게 작물 재배사. 그렇지만 아까 동물병원은 어땠죠?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었다라고 했던 거예요. 또 교정 및 군사시설은, 교정은 뭐였습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준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같은 게 여기 있다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25번에 관광 휴게 시설이 나오죠. 야외라는 거 붙은 거, 야외 음악당, 야외 여기 극장, 어린이 회관 같은 거, 관망탑, 휴게소, 뭐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야외라는 말이 안 붙고 극장의 경우는요, 여기는 극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집회시설로 구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뭐 이런 정도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복합시설을 볼게요. 30번에 나와 있는 복합시설. 복합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상복합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상복합이 어땠습니까? 저층부는 상가점포, 고층부는 아파트. 그렇지만 하나의 건물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복합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복합건축물이다라고 했던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지만 예를 들면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복합건축물 아니에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잖아요. 상가점포에도. 그렇지만 거기는 아예 아파트가 주고 거기 딸린 거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건물 이런 거 시설은 복합 건물로 안 본다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지나왔어요. 이렇게 이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는 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하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리 지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용품과 관련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요. 소방용품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소방용품이다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다음 중 소방용품에 뭐 아닌 거 찾아봐, 틀린 거 찾아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구다. 그러면서 1번에 특별한 걸 봅니다. 1번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기기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여기 소화기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소화기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는 소방용품에서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가로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인 소화기구는 그 안에 소화약제나 그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가서 보십니다. 2번에 나번을 한번 봅니다. 나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뭐죠? 발신기는 누르면은 벨이 울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신기는 뭐죠? 신호가 저쪽에서 보내면은 그거를 받는 거. 그리고 중계기, 거리가 멀었을 때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거, 중계기. 그리고 감지기는 뭐죠? 화재 또는 발생한 사실을 스스로 느끼는 거. 음향장치는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여기를 봅니다. 이거는 경종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경종 제외가 아니라 경종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피난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에 보시면요. 완강기가 있는데 완강기가 뭐죠? 화재 발생했을 때 그거를 타고서 천천히 내려오는 기구예요. 그러면서 간이 완강기하고 지지대를 포함한다. 차이를 보면요. 완강기는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이 완강기는 한 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 사용 못해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공기호흡기에 당연히 충전기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기 없으면 공기호흡기 역할을 못 하는데요. 다음번 사용할 때요. 뭐 그런 정도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창층과 관련되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무창층의 의의를 얘기 드리고 또 무창층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일곱 피난층에 대한 얘기 연달아서 그 내용들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째 무창층에 관한 얘기가 있죠. 무창층에 관한 얘기다. 쉽게 얘기하면요. 창이 없는 것으로 봐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무창층에 해당이 됐을 때는 소방 관련되는 그런 각종의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그게 바로 무창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 면적의 합계, 계구부 면적의 합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계구부라는 거는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게 창일 수도 있고 문일 수 있어요. 합계가 뭐죠? 당해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됐을 때는요. 너무 그 계구부 면적이 적으니까 창이 없는 층으로 본다. 그래서 소방 관련되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일정한 요건이 뭐가 있었죠?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묶어서 봅니다. 여기 계구부가 있다. 계구부가 창이라고 보세요. 창이다. 그래서 여기서 원을 그렸다. 내저번을 그렸다. 내저번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계구부 안에 그 들어가 있는 원,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 지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름이 50cm 여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얘기 결국 뭐였죠? 너무 이게 컸을 때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왔다.
여기 계급부 창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도 진압하고 인명 구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름이 50cm 이상이 돼야지 사람이 들어가고 누가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계급부 하단까지 높이가 이게 1.2m 이내가 돼야 된다. 너무 높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2m 이상 돼도 아마 뛰어 올라서 올라갈 겁니다. 노약자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계구부가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왜 빈터를 향하라고 돼 있죠? 그래야지 빈터에다가 소방대가 와서 차를 대고 거기 그 계구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를 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거기 장애물이 설치가 돼 있어야지 그 계구부에 장애물이 설치돼 있으면 안 된다. 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돼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과거 제가 지난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군산의 어떤 집창촌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가씨들이 5명 죽었는데 그때 왜 그랬죠? 그때 그 포주가 바깥에 나가면서 그 여자들이 탈출할까 봐 방화문으로 잠가놓고 또 그리고 거기 계구부에다가는 창살을 설치해 놨어요. 불나니까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다섯 번째 보시면요. 쉽게 그 계구부를 개방 또는 파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서 뭐 바깥에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계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일 때 그 층을 무창층이라고 칭하면서 결국 이런 무창층은 화재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관련되는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피난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여기 6번에 피난층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봅니다. 피난층은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건물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요. 이게 지면이다 그렇게 했을 때요. 지면이다 그러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여기가 외부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다. 그러면 여기도 피난층이고 여기도 피난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랬죠?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한다. 결국 뭐였습니까? 피난층까지만 오면은요, 이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빨리 그 건물, 시설물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만 열고 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피난층, 이런 개념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3절에 보시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화재 안전 정책 기획,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일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맨 처음에 제정 목적을 얘기했을 때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국민의 생명재산 신체 그리고 화재 예방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사안들을 여기 국가에서 어떤 정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국가 그리고 지자체의 화재와 관련되는 책임과 의무, 책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국가는 뭐라 그랬죠? 여기 봅니다. 국가는 종합적인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종합적인 화재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정책이라는 건 뭐죠?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지침을 정책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였죠? 요 틀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해당되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런데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누구를 얘기할 수가 있죠? 시도지사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요, 기본 계획과 그리고 시행 계획이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국가를, 여기를 대표하는 자가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안전처 장관이고, 또 뭐 여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기본 계획, 어떤 화재 정책과 관련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요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죠? 요거는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내용이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획 기간을 길게 잡았다.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화재와 관련되는 계획이 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행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더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안전처 장관이 다른 중앙기관의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책무가 있다. 근데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화재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5년마다 수립한다. 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여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매년 수립 시행한다더라. 한 요 정도 선까지 정리를 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총칙 부분의 이론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했던 게 용어의 정의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소방 시설의 5가지 종류, 그게 소화, 경보, 피난, 그리고 소방 용수, 그리고 소화 활동, 그리고 이거의 역할 및 연결했을 때 세부적인 시설이 뭐가 있는가, 서로 어떤 뭔가 이게 혼선 안 되도록 준비를 한다. 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였죠?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엄청 많은데 이 많은 거를 다 못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터치했고,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창층과 관련되는 거, 피난층과 관련되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가를 대표해서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또 시도지사는 어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다뤘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에서 다룬 내용들을 이용한 문제풀이로서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